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청구인의 특별기여분을 18억으로 인정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1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남편은 58이고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모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 우리가 모셔야겠어.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10년이 될 줄은. 처음에는 남편도 도와줬습니다. 출근 전에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챙기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시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미안해, 오늘 야근이야.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 회사 일이 급해서. 이유는 많았습니다. 결국 혼자 모시게 됐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는 남편 외에 동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네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IT 회사를 다닌다고 했어요. 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휴가를 못 내요. 작은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도 둘 있었어요.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큰언니, 작은언니. 시누이들은 1년에 명절 때 한 번씩 왔습니다. 언니, 엄마 잘 모시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시누이들은 20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각각 강남 아파트 한 채씩이었어요. 당시 시세로 각각 10억이었습니다. 딸들 시집 보낼 때는 제대로 해줘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준비하셨대요. 그 후로 시누이들은 명절 선물 하나 제대로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출가 외인인데 뭘 더 해요? 언니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큰 시누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렸어요. 아침 식사는 죽으로 준비해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한 끼에 30분이 걸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기니까요. 오전에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TV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떠먹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에 갈 날이면 휠체어에 태워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옮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천천히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병원비만 5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제 적금을 깼어요. 10년 동안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며느리 수고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들도 작은 아들네도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남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싸워봤자 제가 지칠 뿐이니까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셨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많았고 불편하신지 신음소리를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 옆 작은 방에서 잤어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제대로 잔 날이 며칠 안 됐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가끔 안타까워 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다른 식구들은 뭐 하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께 치매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헷갈려 하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누가 모시겠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셨고 이상한 행동도 하셨어요. 가끔은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소리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밤을 꼬박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주 2회 불렀어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일은 혼자 모셔야 했어요. 이댁 며느리분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이렇게 하시다니.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환갑이 가까워졌고 허리도 안 좋아졌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졌어요. 고맙다는 마음이.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저녁 식사 시켜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더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잠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80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을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가신 거예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고 저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부산에서, 작은 시누이는 대전에서 왔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큰 시누이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네, 언니. 오랜만이에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언니도 수고 많았고요. 형식적인 위로였어요. 작은 시누이도 똑같았습니다. 언니 10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왔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편히 가셨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빈소 앞에 앉더니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작은 아들네가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 씨는 명품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샤넬 로고가 보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지은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은 씨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으셨어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셨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말했었어요. 엄마가 엄청 절약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셨대. 얼마나요? 잘 모르겠어. 근데 아파트만 해도 70억은 넘을 거야. 70억? 저는 그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엄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49제 끝나고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변호사? 응. 엄마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유언장?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을 모셨는데 혹시 49제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작은 아들네, 시누이 둘,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유족 여러분, 오늘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세 약 38억. 38억. 강남구 역삼동 아크로리버뷰 아파트 99제곱미터, 시세 약 35억. 35억. 국민은행 예금 3억, 하나은행 예금 2억, 총 5억.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봤습니다. 총 재산은 약 78억 원입니다. 78억.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을 모셨으니까 조금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박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모든 재산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작은 아들 김민수와 그 배우자 이지은에게 상속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며느리 지은 씨가 놀란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작은 아들한테만? 작은 시누이도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자식인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유언장입니까? 10년 동안 엄마를 모신 건 우리인데.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유효하긴 뭐가 유효해요? 이건 말도 안 돼.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유 원장은 3년 전에 작성되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3년 전, 저는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년 전이면 어머님이 이미 치매 증상이 있으셨을 때인데 작은 아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엄마 뜻이니까 따라야죠. 뭐? 그리고 누나들은 이미 결혼할 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이 시누이들을 봤어요. 큰 시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각각 강남 아파트 한 채씩 받으셨잖아요. 당시 시세로 각 10억이었고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그건 20년 전 일인데 왜 지금 그걸 말해?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78억. 전부 작은 아들네에게 10년을 간병했는데 한 푼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일어나. 가자. 네.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가자고. 남편이 저를 끌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시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변호사님, 유 원장 무효 안 돼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네. 10년 동안 엄마 모시면서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78억에서 제외됐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나도 몰라요. 몰라. 10년 동안 당신이 했는데 몰라.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도 유산 못 받았으면 그게 당신 탓이지.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안 들어갔어요. 나 좀 혼자 있을게. 당신 먼저 들어가. 남편이 차 안에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78억. 10년. 한 푼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 어머님, 왜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얼굴도 안 마주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와 말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할 때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여보, 말 걸지 마. 남편이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78억 날렸어. 여보, 10년 동안 뭘 한 거야?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유언장에서 우리를 빼신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워 간병하고 병원비도 내 돈으로. 그래서 뭐, 결과가 이 모양인데.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네 언니. 언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 이번 유언장 건 말이야. 무슨 얘기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왜 갑자기 작은 애한테만 줘? 큰 시누이의 목소리에도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10년 동안 고생했잖아. 근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작은 애가 뭔가 했을 거야. 큰 시누이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시어머니는 제게 늘 고마워하셨어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유언장에서 제외하셨을까요?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방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2018년 5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2019년 3월 증상 악화. 2020년 7월 알츠하이머 중기.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7월 중기 진단. 유언장은 언제 작성됐다고 했죠? 3년 전. 지금이 2024년이니까 3년 전이면 2021년입니다. 저는 급히 진료 기록을 더 찾았어요. 2021년 6월 알츠하이머 중기. 본인 의사결정 능력 현저히 저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유언장은 언제 작성됐을까요? 변호사가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3년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뭐였을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서류를 찾았습니다. 가방 속에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2021년 7월 20일. 7월 20일. 진료 기록은 6월 15일. 한 달 조금 넘는 차이. 저는 진료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현저히 저하.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유언장 무효.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치매로 판단 능력 없으면 유언장 무효 가능.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의 유언장. 법원 무효 판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혹시. 저는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려면 작성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병원 진료 기록, 담당 의사 소견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증거.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진료 기록을 봤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야? 저는 진료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2021년 전후 기록들을 모두 꺼냈어요. 2021년 5월 환자 본인 이름 쓰기 어려워함. 2021년 8월 날짜 개념 상실. 2021년 9월 가족 얼굴 못 알아봄. 모두 유언장 작성 전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여러 로펌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어요. 무료 상담 가능.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유언장, 무효 소송이요. 네, 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진료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자. 혹시 모릅니다. 혹시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10년의 헌신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었지만 저는 조금 희망을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태평 법률사무소 빌딩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김철수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유언장 무효요?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1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이야기, 78억 전부 작은아들네에게 간 유언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변호사가 진료 기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알츠하이머 중기, 의사결정 능력 현저히 저하. 변호사가 중얼거렸어요. 유언장 작성일은 언제죠? 2021년 7월 20일입니다. 한 달 남짓 차이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네. 유언장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승산도 높고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판례도 많습니다. 치매 중기 이상이면 대부분 무효 판결이 나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 변호사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님, 혹시 2019년 민법 개정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2019년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특별기여분이요? 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님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간 전업으로 간병하셨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특별기여에 해당합니다.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간병 기간, 비용, 헌신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보통 1020% 정도인데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며느리님 경우는 10년이라는 긴 기간이고 전업으로 하셨으니까 20% 이상도 가능합니다. 20%면 78억에 20%면 약 15억 정도죠. 더 인정받으면 18억까지도 가능합니다. 18억.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증거만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비 영수증을 찾았어요. 10년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니 총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일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시어머니 상태를 기록했었어요. 2015년 3월 1일 아침 식사 30분 소요. 오후 병원 방문. 2016년 7월 15일 밤새 깨서 기저귀 4번 교체. 2019년 10월 3일 치매 증상 심해져 밤새 간호. 10년치 일지였습니다. 이웃 아줌마에게도 전화했어요. 아줌마, 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무슨 부탁? 제가 시어머니 간병한 거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받는 걸. 너 정말 고생했어. 이웃 아줌마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도 연락했어요. 선생님,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간병한 걸 증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야 당연하죠. 제가 직접 봤잖아요. 요양보호사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병원비 영수증 뭉치, 간병일지, 증인 연락처.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기업은 20% 이상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과 특별 기업은 청구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시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3천만 원, 성공 보수 10%입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변호사 선임했어. 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할 거야. 그리고 기여분도 청구할 거고. 기여분? 응. 10년 간병한 걸 인정받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변했어요. 정말? 응. 변호사가 승산 있다고 했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15억에서 18억 정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야?
응. 증거도 다 모았어.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했지. 괜찮아요. 고마워. 당신이 해줘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10년의 헌신을 인정받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작은 아들네와 시누이들에게 유언장 무효 및 특별기여분 청구 소송 제기 예정. 사흘 후 작은 며느리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응,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소송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야겠어. 형수님, 생각 좀 해봐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찮아. 시간 있어. 형수님, 지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일 만나요. 호텔 라운지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만나자고 하는데요. 아, 합의 제안하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해요? 만나보세요.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왔어.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형수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소송 정말 하실 거예요? 응. 왜요? 어머님 유언인데. 치매 걸린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야. 지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 다 있어. 지은 씨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형수님, 우리 합의해요. 합의? 네. 소송하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변호사 비용도 엄청 들고요. 지은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78억 중에 5억 드릴게요. 5억.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5억? 네. 적은 돈 아니잖아요. 원래는 영원이었는데.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싫어. 네. 5억은 싫어. 지은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형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다 했어. 난 정당하게 받고 싶어. 정당하게? 응. 10년 간병한 거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저는 지은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일어서려는데 지은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형수님,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야. 저는 팔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소송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만 수억이에요. 그리고 이길지도 모르고요. 뒤에서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5억 제안했다고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한 거예요. 정말요? 네.
유언장 무효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의하려는 겁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님,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죠? 혹시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네. 시누이 둘이 결혼할 때 각각 아파트를 받았어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파트요? 언제요? 20년 전이요. 각각 강남 아파트 한 채씩. 시세가 얼마였죠? 당시에 각각 10억 정도였어요. 변호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생전 증여는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특별 수익이요? 네. 상속 재산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겁니다. 변호사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속 재산이 78억이잖아요. 여기에 시누이들이 받은 20억을 더하면 98억. 맞습니다. 총 상속 재산이 98억이 되는 거죠.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럼 시누이들은 이미 각각 10억씩 받은 거니까 이번 상속에서는 더 받을 수 없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시누이들은 제외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속인은 큰아들님과 작은아들 두 분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78억을 둘이 나누면 각각 39억씩이죠. 거기에 며느리님 기여분까지 더하면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기여분을 18억으로 잡으면 각 상속인이 9억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큰아들님은 30억, 작은아들은 30억, 그리고 며느리님은 기여분 18억을 받으시는 거죠. 18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으면요. 증거는 시누이분들이 아파트 받은 증거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 서랍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많았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혼 증여 계약서, 큰 시누이 이름이 보였어요. 2004년 5월 15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증여자 박순자, 수증자 김미숙. 찾았습니다. 작은 시누이 것도 있었어요. 2006년 3월 20일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두 장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요? 네. 이거면 시누이들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소장 준비 들어갑니다.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언장 무효 청구 및 특별기여분 청구에서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장 접수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작은아들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 사람이 우릴 고소했다니. 큰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어요. 제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상속인 박순자는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중기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제출했어요. 2021년 6월 15일 진료 기록입니다. 알츠하이머 중기, 의사결정 능력 현저히 저하.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받았습니다. 당시 공증인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의학적 기록이 명확합니다. 제 변호사가 강하게 말했어요.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한 달 전 이미 본인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담당 의사 소환이 필요하겠군요.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작은 아들이 다가왔어요.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요? 법정까지 와서 10년 간병했어. 그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 피상속인의 2021년 당시 상태를 설명해 주시죠.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환자는 2021년 6월 진료 시 알츠하이머 중기였습니다. 본인 이름 쓰기도 어려워했고 날짜 개념도 없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은 어땠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 유언장 작성이 가능했을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증인님, 유언장은 7월에 작성됐습니다. 한 달 사이 호전됐을 가능성은요?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한 달 만에 호전될 수 없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재판도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시누이들의 생전 증여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여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피상속인은 장녀와 차녀 결혼시 각각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각 10억, 총 20억입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20년 전 일인데요. 이번 상속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발언권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큰 시누이가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어요. 20년 전 증여는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이번 상속과는 별개죠.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생전 증여는 특별 수익으로 상속 재산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 아닙니까? 시효는 없습니다. 생전 증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판사가 법전을 펼쳤어요. 민법 제1008조. 맞습니다. 특별 수익은 상속 재산에 산입합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속삭였어요. 우리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는 제 기여분이 다뤄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청구인은 10년간 전업으로 피상속인을 간병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했습니다.
간병 일지도 제출했어요. 매일 작성한 간병 일지입니다. 10년치입니다. 판사가 일지를 넘겨봤습니다. 대단하군요. 판사가 중얼거렸어요. 이웃 아줌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청구인의 간병을 직접 보셨나요? 네.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웃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분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10년 동안 밤낮 없이 간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셨죠? 밤에 불 켜진 거 자주 봤어요. 시어머니 간호하시느라고요. 휠체어 태워서 병원 가시는 것도 봤고요. 다른 가족들은요? 다른 자식들은 명절 때나 왔어요. 작은 아들은 몇 년에 한 번이고요. 이웃 아줌마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주 2회 방문 간호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어땠나요? 나머지 5일은 전부 며느리분이 하셨어요.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통상적인 부양 수준이었나요? 아니요. 훨씬 넘었습니다. 전문 간병인 수준이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 씨가 반박했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판사가 지은 씨를 봤습니다.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지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8개월간의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계속 저를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남편도 응원해줬어요. 당신 대단해. 끝까지 가보자. 마침내 최종 변론 날이 왔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펼쳤어요. 유 원장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기여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10년의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가장 긴 2주가 시작됐습니다. 판결일을 기다리는 2주는 정말 길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남편도 초조해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변호사가 승산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느리님, 걱정 마세요. 증거가 완벽합니다. 정말요? 네. 의사 증언, 이웃 증언, 간병 기록.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판결일 이틀 전 지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저와 남편 변호사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는 작은 아들네와 시누이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십시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판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 원장 무효 여부에 대하여. 숨을 멈췄습니다. 유 원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 박순자는 알츠하이머 중기로 진단받은 상태였으며 판사가 계속 읽었어요. 담당 의사 증언에 따르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봉법원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작성된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무효.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 재산 범위에 대하여 장녀 김미숙과 차녀 김미정이 생전에 받은 강남 아파트각 한 채, 당시 시세각 10억, 총 20억은 특별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시누이들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따라서 상속 재산 총액은 현금 78억에 특별 수익 20억을 더한 98억으로 봅니다. 그러나 판사가 시누이들을 받습니다. 장녀와 차녀는 이미 각 10억을 받았으므로 근본 상속에서는 제외합니다. 뭐라고?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어요. 큰 시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상속인은 큰아들 김진수와 작은아들 김민수 2인이며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재산 78억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각 39억씩 분할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청구인의 특별기여분 청구에 대하여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청구인은 10년간 피상속인을 전업으로 간병했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을 부담했고 매일 간병일지를 작성했으며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이는 통상적 부양을 훨씬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봉법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구인의 특별기여분을 18억으로 인정합니다. 18억?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기여분 18억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비율대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최종 상속분은 큰아들 김진수 30억, 작은아들 김민수 30억, 청구인 특별기여분 18억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18억, 10년의 헌신이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법정을 나오는데 지은 씨와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형수님, 그때 5억 받을 걸 그랬네요. 지은 씨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5억이요? 전 18억 받았는데요. 그리고 남편 목 30억까지 합치면 48억이네요. 지은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에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는 지나쳤습니다. 복도에서 시누이들을 만났어요. 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작은 시누이도 울상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각각 10억씩 받으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그게 상속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시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명절에나 오시면서 뭘 바라셨어요? 시누이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10년을 간병했어요. 밤새워 간호하고 제 돈으로 병원비 냈어요. 그게 18억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됐어요. 남편은 30억을 받았고 저는 18억을 받았습니다. 48억. 우리 가구가 받은 총액이었어요. 작은 아들네는 30억을 받았습니다. 처음 유언장대로라면 78억을 받을 뻔했는데 결과는 30억이었죠. 48억 차이였습니다. 저는 18억 중 5억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제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3억, 제 노후 자금으로 2억, 나머지 13억은 남편과 상의해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목 30억은 남편이 관리하기로 했어요. 여보, 당신 돈은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처음에 당신한테 심하게 말했지. 이제 지난 일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엄마 모시고 법정까지 이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바람이 불었어요. 10년 모신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법은 정의로웠어요. 제 헌신을 인정해줬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18억을 받았어요. 큰 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 배웠어요. 제 권리를 지키는 법도 알았고요. 정당함을 주장하는 용기도 생겼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꽃을 다시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산소를 나오는데 석양이 보였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며느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긴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공 보수 1억 8천만 원입니다. 18억의 10% 기꺼이 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8개월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소송 이겼다며? 네, 아줌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고생한 거 내가 다 받는 걸. 이웃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줌마.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오늘 뭐 먹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날. 여보, 엄마 우리가 모셔야겠어. 그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 10년의 간병, 그리고 8개월의 법정 싸움. 모두 끝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는 별들. 시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요? 여보, 밥 먹자. 남편이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맛있겠다.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 둘이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어요. 며칠 후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응, 저희 미국 돌아가요. 그래, 형수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욕심 부렸어요. 유언장 받고 너무 좋아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30억만 받았네요. 형수님이 안 계셨으면 39억 받았을 텐데. 그건 내가 받을 몫이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몫을 받은 거고. 네. 형수님 고생하신 거 알아요. 알면 됐어. 다음에 한국 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운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몫을 받은 거였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또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하얀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고 꽃을 놓았어요. 어머님, 첫눈 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18억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고요. 남편도 이제 저한테 잘해요. 웃음이 났어요. 1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강해졌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였어요. 엄마, 나야. 응, 딸. 엄마, 소송 이긴 거 축하해. 늦었지만 고마워. 엄마 정말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넌 이미 강해. 엄마가 더 강하지. 10년 간병하고 소송까지 이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거야.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딸.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멈추고 해가 나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차갑지만 그날은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어요. 다녀왔어? 응. 추웠지? 들어와서 따뜻한 차 마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의 간병, 8개월의 싸움, 18억의 승리,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 정당함을 주장하는 용기, 제 권리를 지키는 법.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올 겁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요. 18억 중 일부는 안전하게 투자했고 일부는 예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남편 목 30억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딸이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 걱정 마. 내가 모았어. 아니야, 엄마가 줄게. 제가 모아둔 3억 중 일부를 줄 겁니다. 딸의 행복한 출발을 돕고 싶어요. 가끔 시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계절마다 꽃을 바꿔드리고 묘비를 닦아드려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옵니다. 10년의 간병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